지금 러시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 정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해외 거주 전사자 유족은 모든 국가 지원을 박탈한다. 이 초강경 조치로 러시아 정부는 해외 탈출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전쟁 과부들의 한국행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걸까요? 러시아에서 서울로 떠난 38세 과부 유리아. 그녀의 단 5분 인터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87일 동안 아무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러시아 언론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러시아 과부들의 한국 정착기.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오늘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넘어 있더군요. 어제 마신 보드카 병이 침대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조금 흘러있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마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387일째입니다. 세르게이가 떠난 지 말이에요. 처음엔 하루하루 손으로 달력에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휴대폰 앱이 대신 계산해주네요.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남편을 잃은 날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다니. 부엌으로 향했지만 요리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며칠 전 시킨 중국 음식 남은 것과 상한 우유, 그리고 곰팡이 핀 빵 한 조각뿐이었죠. 차갑게 식은 면을 플라스틱 용기째 꺼내서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입에 넣었지만 맛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겨울은 언제나 길고 우울하죠. 회색 하늘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세르게이가 있어서 이 풍경이 로맨틱했는데 이제는 그냥 춥고 쓸쓸하기만 해요. 세르게이는 눈 내리는 날이면 항상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거든요. 유리야, 우리 눈사람 만들어보자. 하면서 말이에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몇 명이 전사했고, 몇 명이 다쳤고, 어디를 점령했고. 저는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그 숫자 안에 제 남편도 있었거든요. 약통을 열어 수면제 2알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사가 하루 한 알이라고 했지만 한 알로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거든요. 물 없이 그냥 삼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꿈에서라도 세르게이를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끔은 꿈에서 그가 살아서 나타나는데 깨고 나면 현실이 더 잔혹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서 화면을 보니 릴리아였어요. 영상통화더군요. 받기 싫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릴리아도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릴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밝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그 창백하고 수척한 릴리아가 아니었어요. 유리야, 안녕. 릴리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말했죠. 릴리아,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아, 미안해. 여기는 오전이거든. 서울은 러시아보다 시간이 빨라. 서울이라고요. 릴리아가 서울에 있다니.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알렉산드르를 잃고 나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서울에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물었어요. 릴리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부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거든. 화면 속 릴리아는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새로 자르고 밝은 갈색으로 염색까지 했더군요. 얼굴엔 화장까지 되어 있었고 입술엔 분홍색 립스틱이 발려 있었습니다. 뒤로 보이는 배경도 깔끔하고 밝았어요.
하얀 벽에 예쁜 그림들이 걸려 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재혼했어. 릴리아가 갑자기 말했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릴리아의 남편 알렉산드르도 세르게이와 같은 날 전사했거든요. 같은 부대에서 같은 날의 말이에요. 3월 1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에요. 한국 사람이야. 정도현이라고 해. 릴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모스크바에서 일하는 한국 기업 직원이었는데 우연히 만났거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해야 하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껴야 하나. 저는 아직도 세르게이의 옷을 입고 자는데 릴리아는 벌써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니. 유리야, 화난 거야? 릴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놀라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서운했거든요. 정도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알렉산드르를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살아보고 싶었어. 릴리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한국은 그냥 살아볼 만한 곳이야. 카메라 속 릴리아는 활기가 넘쳤고 정말로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예전에 알렉산드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표정과 비슷했죠. 여기 공기가 달라. 정말이야. 릴리아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 길에서 넘어지면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고 음식점에서도 웃으면서 맞아줘. 저는 릴리아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릴리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번 와봐. 너도 달라질 수 있어. 릴리아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창밖에 눈은 더 세게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세르게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릴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군가와 세르게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아파할까봐 그 이야기를 피했어요. 마지막으로 세르게이를 본 게 언제야? 릴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어요.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아침 말이에요. 아침 6시쯤이었어. 세르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텔레비전을 켰거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연설을 들었지.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다고. 그때 세르게이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굳어졌거든요. 그는 예비군이었지만 소집 영장이 올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영장이 왔어. 세르게이는 아무 말 없이 옷장에서 군복을 꺼냈지.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군복은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건데 조금 작아져 있더라고. 세르게이는 거울 앞에서 군복을 입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유리야,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같이 마지막 식사를 했어. 보르시를 끓여줬지. 세르게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보르시 맛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평소보다 짜게 끓인 것 같았는데 아마 제가 우느라 눈물이 들어갔나 봐요. 릴리아가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산드르도 마찬가지였어. 마지막 밤에 계속 저를 안고 있더라고. 다음 날 아침, 세르게이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거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현관에서 세르게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 사랑해, 유리야. 꼭 돌아올게.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지. 그때 세르게이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넓은 어깨, 조금 구부정한 걸음걸이.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그가 택시에 타는 모습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3월 15일.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 전사 통보였지. 릴리아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화를 받았어요. 알렉산드르와 세르게이는 같은 부대에서 같은 작전에 참여했다가 함께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는 삶이란 게 그냥 숨 쉬는 일이 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릴리아가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랬어. 6개월 동안은 정말 그냥 살아있기만 했지. 하지만 유리야,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 릴리아와의 영상통화가 끝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그녀의 말을 곱씹었어요. 한번 와봐. 너도 달라질 수 있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릴리아가 보내준 서울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흐르는 모습, 높은 빌딩들, 그리고 벚꽃이 핀 거리. 모든 게 모스크바와는 너무 달랐어요. 우린 아직 38살이야. 40년을 더 살아야 해. 릴리아가 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38살이에요. 세르게이와 함께 계획했던 미래는 사라졌지만 제 인생은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료를 검색해봤어요.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직항편이 있더군요.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고민했어요. 정말 떠나도 될까? 세르게이를 두고 혼자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세르게이의 흔적들이 너무 아팠어요. 그의 칫솔, 면도기, 옷들.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없으니까 더 슬펐거든요. 금요일 밤, 저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세르게이의 마지막 사진을 들고 그에게 말했어요. 여보, 잠시만 떠나 있을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보려고 해. 이해해 줄 거지?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일주일 후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편이었습니다. 왕복 항공료는 제법 비쌌지만 세르게이가 남긴 보험금이 있었거든요. 예약 확인 이메일을 받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는 거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릴리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항공권 샀어. 다음 주 토요일에 인천공항 도착해. 몇 분 후 릴리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유리야, 정말 잘했어. 공항에서 마중 나갈게. 도현도 같이 갈 거야. 일주일 동안 저는 짐을 쌌어요. 많은 걸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세르게이의 사진 몇 장과 우리의 결혼 반지는 꼭 챙겼습니다. 그리고 세르게이가 좋아했던 러시아 홍차도 몇 상자 넣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세르게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눈이 무덤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만 떠나 있을게. 당신을 잊는 게 아니야. 그냥 다시 살아보려고 해. 어쩌면 거기서 살아볼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바람이 불어와 눈송이들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세르게이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 착륙 30분 전, 비행기가 구름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초록색 들판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넓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9시간 동안의 비행이었지만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기내에서 한국 영화를 몇 편 봤거든요. 자막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 영화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많더군요.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순서로 나왔어요. 러시아어 안내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놓이더군요. 착륙할 때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정말로 새로운 땅에 온 거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모스크바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4월의 한국은 이미 봄이 와 있었나 봐요. 공기 속에서 꽃향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안내판들은 LED로 되어 있고 바닥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혀 혼잡하지 않더군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러시아어 안내판을 발견했어요. 러시아 여행객 전용 안내 데스크라고 적혀 있더군요. 한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젊은 남자였는데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관광이 목적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땅한 답이 없었거든요. 심사관은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나중에 릴리아가 번역해주기로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뜻이었대요. 짐을 찾는 것도 신기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돌면서 짐들이 나오는데 모든 짐에 바코드가 붙어 있더군요. 제 캐리어를 찾았을 때는 정말 안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사진들이 들어있거든요. 세관을 통과하고 나서 도착 게이트로 나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꽃다발을 든 사람도 있고 팻말을 든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릴리아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유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릴리아가 손을 흔들고 있더군요. 옆에는 키가 큰 동양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도현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릴리아와 포옹했을 때 그녀에게서 새로운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 쓰던 러시아 향수가 아니라 뭔가 더 가볍고 상큼한 냄새였거든요. 유리야, 정말 왔구나. 릴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사람은 정도현이야. 정도현은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러시아어로 말하더군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러시아어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정도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러시아어 공부하고 있어요. 릴리아가 가르쳐줘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릴리아가 말했어요. 유리야, 이제 시작이야. 여긴 정말 다른 세상이거든. 공항 밖, 한국이 달리는 속도. 공항 자동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정말로 넋을 잃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달랐거든요. 우선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모스크바의 매연 냄새 대신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고속도로가 공항 바로 앞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차들이 모두 조용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전기차들이 많았던 거예요. 무인 전기버스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모스크바에서는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빨리빨리 걸어가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유롭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누군가는 커피를 들고 여유롭게 걷고 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저기 봐, 유리야. 릴리아가 주차장을 가리켰어요. 전기차 충전소야. 한국은 전기차가 정말 많아. 정말로 주차장 한쪽에 하얀색 충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몇 대의 차들이 조용히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정도현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눌렀어요. 그러더니 몇 분 후에 하얀색 전기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카카오티 택시야. 릴리아가 설명해줬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거야. 정말 편리해. 정도현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렇게 앱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가 와요. 그리고 미리 요금도 알 수 있어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제 캐리어를 트렁크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물티슈까지 건네주더군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이에요. 제가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기사 아저씨가 웃으시며 말했어요. 한국 좋은 나라예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택시 안은 정말 깨끗했어요. 좌석에는 깔끔한 커버가 씌워져 있고 공기청정기까지 돌아가고 있더군요. 모스크바 택시와는 정말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 풍경에 더욱 놀랐어요. 도로가 너무 넓고 깨끗했거든요. 차선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고 가로등도 LED로 되어 있어서 밝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기 봐. 릴리아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이야. 멀리 큰 강이 보였어요. 강 양쪽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강 위로는 아름다운 다리들이 걸려 있더군요. 다리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있어서 마치 보석 같았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지? 정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모스크바에도 모스크바 강이 있지만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많은 빌딩들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각각의 빌딩마다 다른 색깔의 조명이 켜져 있어서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렇게 많은 불이 켜져 있다는 건 사람들이 늦게까지 일하거나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야. 릴리아가 설명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활동적이거든.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신기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온사인들이 건물마다 걸려 있는데 한글로 된 간판들이 너무 예뻤어요. 색깔도 화려하고 디자인도 세련됐거든요. 여기는 교통이 사람을 기다려줘. 정도현이 말했어요. 신호등도 보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정말 정확해. 정말로 신호등이 러시아와 달랐어요. 보행자 신호가 더 길고 심지어 남은 시간까지 숫자로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릴리아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야, 우린 지금 미래 속으로 가고 있어. 정말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모든 게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곳은 홍대 근처 작은 주택가였어요. 릴리아와 정도현이 사는 곳이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골목길인데도 LED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길 양쪽으로는 아기자기한 카페들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더군요. 가로수마다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정말 동화책 같았어요. 4월엔 벚꽃이 정말 예뻐. 릴리아가 가로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금은 좀 늦었지만 내년 봄엔 꼭 보여줄게.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모든 게 신기했거든요. 작은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자동 판매기마다 다양한 음료수들이 들어있었어요. 배고프지? 정도현이 물었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제대로 된 음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들어간 식당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들이 걸려 있더군요. 사장님은 50대 정도의 친절한 아주머니였는데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릴리아가 러시아어로 번역해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장님이 물컵과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정수기 물이더군요. 모스크바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사 먹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공짜로 깨끗한 물을 주다니 신기했어요. 김치찌개 어때? 릴리아가 메뉴판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매운 음식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음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빨간 국물이 팔팔 끓고 있었는데 냄새가 정말 강렬했거든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봤어요. 어머! 저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수프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뭔가 친숙한 느낌도 있었어요. 맛있어? 정도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몸이 따뜻해져요. 밥도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 먹던 밥과는 종류가 달랐는데 더 찰지고 달콤했어요. 김치찌개와 함께 먹으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중간 와서 물을 더 따라주시고 반찬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추가 요금을 받지 않더군요. 서비스라고 하시는데 릴리아 설명으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손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릴리아가 말했어요. 특히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배불리 먹고 가길 바라거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카드로 결제했는데 기계에서 영수증이 바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정말 진심으로 인사해 주셨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릴리아에게 말했어요. 여긴 숨을 쉴 수 있어.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겁지 않고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릴리아와 정도현의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작지만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릴리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거실에는 예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릴리아와 정도현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두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쪽 벽에는 서울 야경 사진들도 걸려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피곤하지? 샤워하고 쉬어. 릴리아가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화장실도 신기했어요. 변기에 여러 버튼이 있고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도 온도 조절이 되더군요. 샤워기도 수압이 좋아서 정말 시원했어요. 모스크바 집의 낡은 화장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모스크바를 떠나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어봤어요.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는데 모스크바와는 정말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멀리서 교통소음이 들리긴 했지만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세르게이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설레는 마음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스르륵 지나가는 사람들, 교복을 입고 웃으며 등교하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직장인들. 모두들 활기차 보였어요. 릴리아가 아침을 준비해 주었는데 한국식 아침이었어요. 미역국과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릴리아가 물었어요. 그냥 걸어보고 싶어. 이 도시를 느껴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릴리아와 함께 집 근처를 산책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흐의 아리아였는데 지하철역에서 이런 음악을 틀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떠드는 사람이 없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 릴리아가 설명해줬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거든.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한강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공원에 도착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들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하는 연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들 웃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고 진짜 같은 웃음들이었습니다. 한강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릴리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내가 살아도 되는 나라야. 벚꽃 흐드러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살아볼게. 세르게이를 잊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되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기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꿔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저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